1945년 귀국을 앞둔 이승만의 귀국 일성은 이 땅에 공산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강조한다. 왜 그는 그토록 공산주의를 싫어했을까? 그것을 알아보려면 1921년 미국 하와이에서 그가 조직했던 하와이 동지회라는 정치 조직에서 발행했던 태평양 잡지라는 동지회 기관지를 잘 나타나 있다. 영어로는 The Korean Pacific Magazine인데 하와이 동지회가 미국 이민자들을 상대로 정확하게 1913년 9월 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승만이 월간지로 출간한 잡지다. 이승만은 태평양 잡지 1923년 3월호 제31호에서 그가 공산주의 실체를 올린 글이 올려져 있다. 1923년이라면 1917년 러시아 붉은 혁명이 일어난 지 6년 후로 레닌이 이끄는 사회주의 볼셰비키를 기치로 일어난 소위 붉은 군대와 러시아 황제의 황군인 소위 백군이 맞서 싸운 전쟁이다. 결국 백군이 패배하여 백군은 모스크바에서 물러나 시베리아 지방인 극동러시아로 쫓겨나고 1923년 결국 붉은 군대가 백군을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1923년 붉은 군대가 소비에트 연방국을 수립한 해였다. 공산혁명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볼셰비키라는 말은 레닌이 만든 러시아 사회주의 민주노동당의 소련식 명칭이다. 레닌은 당원은 당의 한 분자로서 언제나 당의 지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노동계급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1917년 2월 일으킨 혁명의 불길은 1918년 당명을 공식적으로 러시아 공산당으로 바꾸고 백군을 완전히 몰아낸 붉은 군대는 다른 나라로 눈을 돌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3.1 만세 사건이 일어난 후 세계 각국에 공산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 제3인터내셔널 즉 국제공산당을 만들어 공산주의 사상 수출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이승만의 나이 47살 때이니 44살 때 상해 임시정부에서 당했던 탄핵이라는 수모를 결코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국제공산주의가 독립운동 지도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는데도 그때까지도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던 임시정부나 다른 여러 나라들이 러시아 혁명을 전폭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많다는 것을 보고 놀랬던 것이다. 이승만은 시종 일관 레닌이 이끄는 소련이라는 나라가 독립운동에 끼어드는 것에 대하여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은 국제공산주의가 상해 임시정부 독립운동에 끼어드는 것은 장차 독립하여야 할 조국이 레닌의 소련 지배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상해에서는 임시정부에 맞서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한국 독립단체임을 자처하면서 레닌의 소련 국제공산주의 이론에 의한 사주를 받아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공산주의 이론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옳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그의 의중을 밝히는 글이 있었는데 1923년에 이미 그는 글로서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일부 국가에서 남아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고 이승만 박사의 이 글을 다시 한번 음미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고 이승만 박사는 이미 1923년 하와이에서 하와이 동지회라는 정치 조직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태평양 잡지라는 데서 글 제목을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제목하에 공산주의를 비평하고 있다. 글 제목이 지금 세대에게는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른다. 글 제목이 공산당의 당부당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어리둥절할지 모르나 당부당이라는 말의 당은 긍정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부당이라는 말은 허위라는 말이니 쉽게 풀이하자면 공산당의 긍정적인 면과 공산당의 허위적인 면이라는 글로 해석되면 된다.
무사히 이 박사가 주장했던 반공 이념이 일방적으로 낡은 이념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살아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상대를 기만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태평양 잡지 1923년 3월호 제31호. 공산사상이 20세기에 들어서서 세계 곳곳에 퍼지지 않은 곳이 없다. 이 공산주의를 공산당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부르지만 듣기 좋은 소리로 사회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로지 노동자들만의 세상이라는 뜻에서 정부가 필요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하여 정부가 필요 없는 무정부당이라고도 부른다. 그 사람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는 수단과 방법이 필요 없다면서 행동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평등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고 있다. 그러하니 임금의 명령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나라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나 그들의 주장에 은근히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 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공산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알아보자.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란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의 주장은 오늘날 인류 사회가 그럴 것 같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니,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비교해가면서 잘 살펴보자.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한다. 평등은 만고의 진리다. 그렇다.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자. 우리나라는 사람을 양반과 쌍놈으로 차별하는 신분제 국가였다. 양반은 귀한 사람이고 쌍놈은 천하다고 했다. 양반은 정치와 경제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반면 쌍놈은 당연히 천하고 가난뱅이이므로 함부로 일생을 통해서 쌍놈은 한 번 쌍놈이면 죽을 때까지 쌍놈이고 양반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양반의 피를 타고난 사람은 병신천치라도 상전으로 모든 상남을 아랫것으로 부리게 마련이고, 조상의 피를 잘 못 받아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가 좋고 그 재주가 좋아 용중골의 자질을 가졌다 해도 일생 천한 대우를 면치 못하였으며, 조선시대의 경우 부모가 노예였으면 자식들까지 종으로 사고팔고 하는 풍조가 있었으니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다니는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나 세계 각국 다 그렇게 대대로 살아왔다. 다행히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한 링컨 대통령 이후 이 사실이 비로소 변하여 우리나라도 최근 양반과 쌍놈의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으며, 미국 같은 나라는 노예 매매를 법률로 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종살이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의 종 노릇하는 풍조가 사라지었다. 우리나라가 양반 쌍놈의 시대가 가고 평등의 세상이 되었는가 했더니 최근 양반 쌍놈의 제도나 노예 제도는 없어졌으나 양반 쌍놈의 구별 대신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생기더니 재산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빈부의 차이가 생겨서 재산 가진 자는 옛날 양반 행세를 하는가 하면 재산이 없는 자는 옛날 쌍놈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되어버렸으니, 비록 양반 쌍놈 제도는 없어졌다 하나 양반 쌍놈의 차별은 여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하물며 노예제도를 예를 들더라도 포부르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람을 부려먹고 월급이나 급여로 사람을 제 마음대로 부려먹으려는 갑질을 하는 것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 있는 자는 편안히 떵떵거리고 살지만 가난한 노동자들은 공도 못하는데도 있는 자들은 있는데도 더 있게 하려고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인색하기가 짝이 없으니 이래서 되겠는가. 가난한 자는 늙어 죽도록 땀 흘려 일해봐야 소용없고 남의 종으로서 뼈가 부러지도록 죽은 고생을 하다가 한 세상 보낼 뿐이다. 이 어찌 현대판 노예 제도가 아니겠는가. 세상이 이러니 공산주의자들이 그 틈을 노리는 것이니 그들은 평등주의를 교묘히 이용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어찌하랴. 세상이 위아래가 같고 다 잘 살고 안 살고는 그 시대마다 다르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주의 자체는 순수하다면 그 공산주의 비난할 여지는 없는 것이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자는 주의에 대해서는 많은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좋지 않다고 보는가?
나는 이 5가지로 나누어 이 시대의 공산주의가 부당한 사상이라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그 첫째가 재산 문제다. 모든 사람이 재산, 특히 토지, 건물은 공정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재산을 무조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자는 것 같은데, 만일 공산주의자들 주장대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치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대환영은 하겠지. 아닌 밤중에 굴러들어온 재산에 이 가난뱅이들은 쌍수를 들지만은 이를테면 토지를 똑같이 나누어 줬을 경우 생각을 해보자. 부지런한 사람은 땅을 일고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 나라도 부강하게 하겠지만, 토지를 평균화하여 나누어 줬을 경우 게으른 사람들은 땅을 팔아 장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일 자체를 하기 싫어서 땅을 버리게 되면 이 어찌하겠는고. 그렇게 되면 부지런한 자들은 부지런히 일하며 게으른 자는 가난뱅이를 먹여 살려야 하는 세상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이 가난뱅이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장차는 저마다 일 안 하고 공짜로 얻어먹으려는 자만 가득하게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를 없애자고 주장한다. 과연 이 주장이 옳은가? 물론 모든 있는 자의 돈을 빼앗아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 그 당시는 순간적으로 좋겠지. 그렇게 되면 누가 돈을 벌려 하겠는가? 가만히 앉아서 얻어 공짜로 뭘 궁리나 하겠지.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 나는 여기서 이 시대에 돈을 버는 자들을 재정가라고 부르고 싶다. 재정가가 없다고 치자. 어떤 나라가 재정가가 없다고 치자. 재정가가 없으니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는 재정가가 곧 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가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이 세상에 재정가들이 없어지면 경쟁이 필요 없고, 경쟁이 사라지면 상업이나 공업이 발달될 리가 없다. 경쟁이 필요 없으니 더 발전시킬 의욕도 없고, 신기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 지혜도 필요 없다. 그러니 냉장고다 자동차다 이러한 것들이 생겨보았자 더 좋아질 수가 없다. 이것을 나는 물질적 개명이 중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이러니 생산의 필수 조건인 자본이 형성될 리가 없다. 그러므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어야 사회는 진화될 수 있는 것이다. 생산,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 노동, 자본이 서로 어깃장을 놓아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산이고 노동이고 자본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니, 이때 이것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국가가 생산과 노동자, 자본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상호간의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지식계급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놈들이 식민지 정책으로 문맹자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양반들이 상놈들을 지배하는 제도를 만든 조선 왕조는 왜 양반과 쌍놈들이 차별이 생겼을까를 생각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양반들은 배웠고 쌍놈들은 양반들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다. 사람은 배워야 한다. 상놈들이 글공부 좀 한다면 비웃던 세상이 조선시대다. 그러므로 지식계급은 없애려고 하지 말고, 못 배워도 양반 노릇을 못해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것을 당연한 것 같이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며,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평등하게 상남도 양반도 못지않은 학식을 배우게 하여 양반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양문 상놈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같이 양반급의 지식인들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만들어야지, 지식 계급만 타도하여 노동자 농민만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은 과연 옳은 생각인가? 네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없애자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에는 불교가 천년을 이어왔고, 천주교도 박해를 받으며 내 나라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물론 종교도 장단점이 없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 불교가 나라를 지키려 하였던 적도 있었지만, 고려 말기에는 정치의 개입, 나라를 망하게 하였던 적도 있었다. 구체적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종교 이념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이 신성한 계급처럼 자만하면서 재산의 군침을 삼키고, 심지어는 사찰이나 교회가 토지를 마구 사들임으로써 종교를 곱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폐단을 지적한다.
지금 세상은 그런 속물근성을 가진 교회나 사찰은 모든 사람들이 개명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 자명하다. 그래서 기독교 경우에는 개신교가 생긴 것이다. 하기는 개신교 중에도 속물화된다는 말을 들리지만 지금 대다수의 교회와 사찰은 순수한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킨다. 사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평등사상도 유럽 중세 시대의 교회 전행을 비판하고 생긴 개신교의 중심 사상이라고 볼 때 지금의 종교단체는 사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지 해가 될 리가 없는 것이다. 평등과 자유는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었다. 그런데 교회나 사찰을 없앤다고? 만일 종교를 없애는 날엔 인류 역사상 덕과 의는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며 그 손해는 누가 장담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은 정부도 없애고 군대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농자 농민이 만든 공산당 지도부가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고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무정부주의 생각은 공산주의자들 간에도 이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지금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레닌 정부도 정부와 군대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다 알고 있으면서 시침을 떼는 것이다. 만일 세상이 모든 공산당 세상이 된다고 치자.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가를 없애고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한 인류애로 세계 백성이 되는 동시에 갖고 있는 총과 탱크, 전투기들을 녹여서 호미와 쟁기를 만든다고 치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심탄결하여 나라를 독립시켜 회복한 다음 세계에 보라는 뜻이 당당한 자유국가를 만들어 놓고 군대를 길러 적국의 군함이 혹시 부산행이라도 나타나려 치면 항구에서 그 그림자조차 보이지 못하게 한 후에야 무정부주의 국가라도 만들겠다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만일 공산주의가 우리 2천만 동포 전부에게 100만 장자들로 만들어주겠다고 해도 동포 여러 사람들에게 유혹한다 해도 우리는 그 말에 따르지 않겠노라.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에게 제일 급하고 제일 큰 것은 나라를 되찾는 것이다. 만일 공산주의자라도 이 나라가 되찾는 일에도 도울 수가 있다면 공산주의 국가라도 고려해 보겠지만 만일 나라가 되찾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이라면 나는 결코 찬성할 수 없노라.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서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공산주의 사상의 허구성을 지적한 그 내용이다. 이승만을 요사이 독재자였다는 말을 빼고는 친일파라는 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는 분명히 친일파가 아니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 배경을 정확히 봐야 한다. 또 그 배경 뒤에는 현실적인 시선을 어떻게 두고 있었는가를 봐야 한다. 해방 직후 남한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그런데다가 식민지 시대를 살아왔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은 일제시대 그 체제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군인이 되고 싶으면 현실적으로 일본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고 신문사를 경영하려면 일본 총독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또 교사가 되고 싶으면 일본 사범학교를 나와 일본어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그들은 친일파라고 몰아붙여 해방된 조국의 역군으로서 부려먹어야 할 사람을 꼭 꺾어놓아야 속이 시원했을까? 반민족 행위자라고 했던 일본 경찰의 밀정 같은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지만 자신의 꿈이 교사, 교수, 신문기자,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자진하여 꿈을 떨치고자 했던 젊은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해방 직후 우리 현실로 보면 도대체 인물다운 인재가 없었던 것이다. 일본 시대 교사, 학자, 군인 같은 사람들을 배제한다면 도저히 정부의 내각을 수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각 부서마다 전문가가 필요하였다. 전문가가 없으면 경력자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식민지 시대라도 당시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인재들이 일본 사람들이 떠나고 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을 모두 배제시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농사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정부 수립을 맡길 수 있겠는가. 이런 현실을 배제하고 어떻게 정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삼면이 바다이고 주변에 한국을 도우려고 하는 나라도 하나도 없었던 해방정부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신생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이승만은 패망한 외정시대에 공부했던 인재들을 친파냐 아니냐로 부정세월을 하기보다는 북쪽으로부터 들려오는 공산주의를 여하히 막아내는 것이 더 급한 시대적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승만은 조용히 정원에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비는 하와이를 떠나 귀국한 때 그 빗줄기가 아니었다. 앞으로 한번더의 닥쳐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극과 극으로 다른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겠는가 깊은 상념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이 생각하는 세상은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들보다도 실질적으로 확실히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세상의 삶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은 정치란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싸움판으로 알고 있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정치를 자기의 올바른 세상 가치를 위해 싸운다는 신념이 없는 정치인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였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권력 싸움의 대상으로만 삼는 이들은 이승만을 경멸하였다. 그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욕이나 안 먹고 적당히 권력이나 앞으로 세울 이 나라의 미래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 정권이 바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세금을 덜 내던 것도 더 내게 되는가, 아니면 물가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세상이 온다든지, 이 중요한 것들 아는지 모르는지를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들어보고 있었던 것이었다.